존경하는 국내 외국 국민 여러분, 10월 13일 손상대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예상 시간보다 한 20분 늦었습니다. 토요일 태극기 집회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관계도 오늘 또 현장에 나가야 해서 몇 가지 준비한다면 좀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정치권 주변에서는 집권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단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소문이 제법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누구라는 이름까지 거명되는 등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돼갈 무렵 그 소문과 비슷한 일이 실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목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서였고 당시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김지현 씨가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폭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권 주자 중에 그래도 여권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안희정 지사가 이런 일이 폭로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관심들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시는 세계적으로도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라 이 김씨의 폭로는 일순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안 지사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김씨 폭로 하루 만에 3월 6일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안 전 지사는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며 공개 사과 및 변명을 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안 지사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외국에서부터 바람이 불었던 미투 운동의 여파라고는 하지만 자신을 따랐던 그 비서가 작심을 하고 이렇게 폭로를 하기까지는 물론 혼자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시점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런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세간에 날도는 그런 소문들이 뭔가는 의심쩍은 이런 냄새를 살살 풍기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3월 6일 김씨는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는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출신 연구원 또 다른 A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 의혹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3월 12일 김씨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를 통해서 자필 편지를 공개합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또 잊고 싶고 말할 수 없던 그 힘겨웠던 기억들이 지난 2월 말 다시 일어났다면서 그 큰 권력 앞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안 전 지사가 이 김씨에 대한 아마 그런
성폭행인지 뭐 성희롱인지 성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 씨가 그동안 꾹 참았다가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이런 시점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말이 안 맞았어 뭐 이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튼 미묘한 시기에 이게 터뜨려져서 안 지사는 결국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권 주자에서도 큰 치명상을 받아버렸습니다. 같은 달 13일, 3월 13일이죠. 검찰은 충남도청과 도지사실 간사 자택 압수수색에 또 다음 날에는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이때 또다시 두 번째 폭로자 A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6일엔 전국 성폭력 상담회의소,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그리고 김지현씨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까지 제출됩니다. 3월 19일 안희정은 두 번째 검찰 출석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났습니다. 4일 뒤인 3월 23일 검찰은 안희정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들끓는 여론과는 달리 3월 29일 법원은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염려 없다. 저도 이거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증거인멸은 사실이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자 4월 2일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그러나 4월 5일 법원은 또다시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4월 11일 검찰은 안희정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리를 해버립니다.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의 재판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6월 15일 1차 공판 준비기일, 6월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 7월 2일 1차 공판, 7월 7일 2차 공판, 7월 9일 3차 공판, 7월 11일 4차 공판, 7월 13일 5차 공판, 7월 16일 6차 공판, 7월 27일 결심 공판, 그리고 8월 14일 법원은 안희정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 처리를 보면 재판이 열리고 약 3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하차는 저는 1심 재판이 6개월이 넘도록 받았는데, 그리고 탄핵 전국에서 감옥으로 간 수많은 전 정권의 인사들이 대부분 1심 재판이 저처럼 이렇게 길었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이 사회적인 그 엄청난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났다. 공판 기일을 보니까 주로 한 주에 한 번씩 초스피드로 했지 않느냐. 어떤 거는 3일, 어떤 거는 2일 이런 식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아니면 2달, 비록 부적절한 관계로 재판을 받았겠지만 이 정권의 한때는 그래도 대권 주자였다는 것 때문에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이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심 재판부에 항소 여부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조를 언급하는 등
성폭력 재판에서 지켜야 할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꼴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구속도 안 시키고 결국은 도덕적으로만 큰 상처를 내서 대권 주자에서 하차시키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사건과 함께 또 다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집권여당의 실세로 떠올랐던 김경수 경남지사 그와 관련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1월 19일부터 민주당 법률대책단이 경찰의 네이버에 대한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수사 의뢰가 한국당과 관련된 것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실제 또 민주당 법률대책단이 그 수사 의뢰를 할 때는 뭔가 네이버에 댓글 조작이 있다. 이거 분명히 한국당이 했을 거다. 이래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반대로 까보니까 민주당이야. 3월 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이 댓글 494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후에 주범인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자택, 압수수색 다 해봤더니 그리고 드루킹과 둘리, 솔본 아르타 이 사람들까지 딱 체포를 해보니까 전부 다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판단되어버린 겁니다.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 한국당이자고 들이밀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거꾸로 문재인을 도와준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고 수사는 전방위로 시작이 됐습니다. 4월 25일 경찰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일단 입건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때부터 미적미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김경수란 이름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김경수 그때만 해도 의원이죠. 김경수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국 5월 4일 경찰은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5월 18일 드루킹이 언론사에 옥중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 안에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김경수는 옥중 편지에 어처구니없는 소설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결국 논란은 정치 쟁점화됐고 그 논란 끝에 5월 21일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어서 5월 29일 정부도 드루킹 특별검사법 국무회의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문 대통령은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여튼 초스피드는 잘 돼요. 이에 따라서 6월 27일부터 특검은 공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는 건물사를 탔고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 파로스라는 이런 사람까지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7월 11일 노회찬과 김경수의 계좌 추적이 착수됐고 7월 17일 노회찬 불법 자금 전달을 기획했던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합니다. 7월 18일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특검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노회찬은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이란 이런 자리에 함께 출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일 만인 7월 22일 귀국을 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딱 하루 뒤인 다음날 7월 23일 노회찬은 서울 중구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망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임에도 이 문제는 사회적 여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 화장을 해버립니다. 타살 의혹까지 주장이 됐지만 모두 묵살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돈을 받아 챙겨서 자살한 이런 사람에게 난데없는 국회장을 치르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대하게 국회장을 치러서 여론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삐뚤리는 이런 순간 7월 말 특검은 김경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간사에 대해서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7월 31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그러자 특검이 8월 1일 김 지사 간사 집무실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버립니다. 법원은 결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또다시 영장을 발부합니다. 특검이 8월 2일 김 지사 집무실과 간사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이어서 드디어 8월 6일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를 실시합니다. 김경수 그 지사가 특검에 소환돼서 그 들어갈 때 그 폼들 봤죠? 그때도 많은 애국 국민들이 가서 태극기를 들고 항의도 하고 했지만 이미 그때 내뱉는 말이나 그 행동 이런 데 봐서는 절대 구속이 안 될 것이라는 것들이 이미 회자가 됐습니다. 특검은 8월 9일 김 지사를 재소하는 데요. 8월 12일에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8월 15일에는 백운호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소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8월 18일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그런데 허위범 특검은 특검 연장을 포기한 데 이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김경수 지사 역시도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의 정치적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두 건의 사건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안희정, 김경수 이 두 사람의 혐의는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보는 입장이겠지만 다양한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구속 사유가 가능했다는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조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수사, 정당한 판결이 아니냐는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드러났던 이런 소문들을 비춰본다면 꼭 구속이 아니라 뭔가는 대권 가도에 브레이크를 밟아대는 이런 뭔가 기획설이 어렴풋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안희정, 김경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 번째 타자가 됐습니다. 김 지사 경우는 6.13 지방선거 내내 여배우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 이후에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느냐 했는데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9월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김부선 씨는 고소와 관련해서 한때 연인이었던 이 지사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을 헌정한자로 만들었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부선 씨 관련 고소는 많은 호기심은 자극했지만 그다지 큰 관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어제죠. 검찰의 이재명 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이번에는 합법적 감금으로 불리는 정신병정 강제입원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조카와 나눈 통화 내용 이것이 SNS에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확정돼 버렸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분당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 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이었던 고 이재선 씨가 입원했던 2012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정신병원 입원이 지금보다 수월했을 때였다는 것 때문에 여론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보호자 2명과 정신과학의학과 전문의 1명만 동의하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간의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이재명 지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면 이 사건도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혐의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이를 부인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는 이 혐의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이 동원됐는지 당시 결제 서류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었는지 이번 압수수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는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이 지사를 피고발의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 지사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도 없었던 이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 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조차도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 지사뿐 아니라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고소 사건하고
이번 바른미래당 고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서는 이 지사 역시도 정치적으로 대권 후보로서도 일단은 도덕적 치명상을 약간은 입은 상태입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애국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드린 이 세 사람의 현재 이 도덕적 치명상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더욱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줄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정치적으로 대권 후보로서 치명상을 입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나돌았던 한간의 소문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소문을 따라가 보니 비 없이 시 없이 기 없이 이렇게 서너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충 알 겁니다. 이게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권을 거머쥔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그들이 창출해낸 이런 정권 아래서 줄줄이 법정에 선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고 봅시다. 만약에 예상대로 간다면 분명히 여기에도 탄핵 정국과 같은 기획자가 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네. 세상에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사람이 떨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집권 여당 내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차기 대권 후보 경쟁 구도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아니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의 소위 집문 활동들이 눈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집문 모임의 핵심은 바로 부엉이 모임입니다. 노무현 정부 참평포럼, 참여정부 평가포럼, 이걸 줄여서 참평포럼이라는데, 노무현 정부 임기 종료 후 진료를 모색하는 모임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과 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실패 이후의 모임,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아마 부엉이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정치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부엉이 모임은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 가치중심의 연구 모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뭔가 부엉이 모임이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해체된 부엉이 모임이 공개 싱크탱크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합류가 점쳐지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당내 소장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정치권에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의 정확한 규모와 회원 명단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 4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후 엄청난 위력을 발생하는 또 다른 권력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은 단순 친목 모임이라 하지만 잘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모임들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권력투쟁의 기관으로 변질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예상치 못한 집권여당의 대권주자들이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만한 이런 사건들에 얽매이면서 향후 여당의 대권 구도도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재명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대권 후보자들이 또 한 사람의 대권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충분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한간하는 소문처럼 모두 다 도덕적 치명상을 입혀서 대권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당의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대응하는 보수 정당이라는 한국당과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의 꼬라지는 차마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야당도 이 모양이고 여당도 이 모양이고 나라는 남북 간의 이 문제, 환상적인 문제만 빠져있고 한미 간의 공조의 틀이 깨지면서 트럼프가 문제를 향해서 강한 브레이크를 잡는 오늘의 이 현실, 과연 이 문제를 만드는 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댓글로 정답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TV를 예청해주신 국내외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늘 토요일 오후 택기 집회 현장에서 애국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